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가 한일 간의 오랜 외교 문제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여기엔 일본 피고 기업들은 일단 빠지는 대신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자금을 출연해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피해자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직접 배상이 아닌 이 우회로를 택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이번 발표로 경색된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강제징용 해법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광노석 명예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진구 교수, 배재대 일본학과 강철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해서 혹사했던 과거에 대해서 1965년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지만 90년대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졌고요. 2018년 10월에는 대법원에서 배상을 일본 기업들이 해야 된다라는 최종 판결이 난 이후에도 이렇다 할 진행 없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끌어왔던 일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으로 일단 현재로서는 일단락이 좀 되는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 제3자 배상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을 하는 방식을 해법을 좀 택했는데 곽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방안에 대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이제 경제적으로 먼저 보면요. 한일 관계 회복 계기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일단 보는데요. 물론 이제 감정적인 거 따지고 역사를 따지면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덮어주는 굴욕적 합의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 거기가 피해를 줬는데 우리 기업이 왜 배상해요? 그 얘기가 그런데 이제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한번 보면 그때 이제 대일 청구권 자금 받은 자금으로 네네. 포스콘이 KTNG 지금 담배인상공사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전력 같은 게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경제 분석에 있어 인터제너레이셔널 분배라고 얘기해요. 이게 세대적 분배로 보면 옛날에 받았던 것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대신 물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저스티파이는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재성적으로 생각해야 될 측면이 아니냐. 지금 세계에서 70년대, 80년대까지 일본이 잡았던 반도체, 조선, 가전 다 뺏겼단 말이죠, 한국한테. 그게 이제 그때 기술 이전이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국한테 이렇게 해줘서 지금 일본 내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한국이 곧 실질소득뿐만 아니라 명목소득에서도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다. 라는 게 아직께 같은 데서 막 보고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그런 망국적인 처사다, 무슨 굴욕 이런 거 벗어나서 미래를 위해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미일 지금 반도체 협약이 86년 이후에 있어서 일본 반도체가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 미국이 이제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각 나라들을 규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우리 빠지게 되면 또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일본은 그런 측면에서 소재 장비가 일본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기가. 그런 측면에서도 일본하고의 손잡는 것, 그다음에 규제를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그 당시 소부장이라고 불리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규제들이 왔고 그게 또 갈등으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저는 그 말씀하신 거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감정, 혹은 역사적인 경위를 보면은 조금 우리한테는 불만이 남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박진 장관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다, 진정한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발표하시면서 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물컵의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 찼다. 근데 앞으로 더 채워야 한다. 일본이 소위 한국에서 요구했던 그 성의 있는 호응을 통해서
물컵을 채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제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문제는 일본의 식민 지배로 인한 것에 기인한 건 뭐 분명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의 그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각하당했어요. 이유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네.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이제 우리 뭐 그 피해자와 유족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했죠. 시작을 예. 했어요. 그러다가 1차, 2차 소송에서는 사실상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해서 일본과 같은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2012년 5월 달에 우리 대법원이 하급심의 결정을 판결을 뒤집는 다시 말하면은 책임이 있다. 배상을 일본 기업들이 해야 일본 된다. 기업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그 판결을 내리고 또 이에 이제 일본 기업이 불복하면서 소송이 오래 지연됐던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18년 10월과 11월에 판결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판결은 뭐 나름대로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해법 자체가, 정부의 해법 자체가? 정부의 해법은 사실상 한일 양국 정부와 그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서 누군가의 중재에 의해서 해결을 하거나 네. 아니면 국제적인 재판을 통해서 해결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외교 교섭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본이 지나치게 경색된 입장을 취해 왔던 거고 네. 또 그래서 한일 관계가 역사 문제에서 경제나 안보 문제까지 확대되는 그런 아주 그 비정상적인 상태가 계속됐거든요. 윤 정부는 이러한 그 주착 상태의 한일 관계를 좀 개선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일본 정부와 교섭을 시작했던 거고 거기에 일부 일본 정부가 호응을 해와서 대화는 응했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일본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사죄, 그다음에 일본 기업의 배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일종의 우리 정부가 일본의 논리를 수용했다 이렇게 봐도 논리를 수용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그 양국 정부하고 사법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본 정부도 기업도 일본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양측이 조금씩 양보를 해서 해결을 하면 좋은데 비춰지기는 우리 정부가 많이 상당한 부분을 양보하고 일본 정부는 기존의 것처럼. 입장에서 네. 별로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네, 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본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컵의 반을 채우는 과정은 이제 일본이 해야 하거든요. 일본한테 공이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물을 채우는 부분은 예.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 뭐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일본도 이제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구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정부가 나름대로는 해법을 내놨는데 여전히 논란은 좀 되고 있거든요. 예, 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대승적이기는 하지만 네네. 그 대승적인 것이라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가 선행적으로 사과를 했거나 또는 뭐 배상에 참가를 했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승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는 2018년 10월 달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주도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끌고 오고 일본이 양보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주도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도적이지도 않았고 또 대승적이지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배상도 우리가 또 하게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양보를 했고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양보한 게 없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일본 측 어떤 실질적으로 어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의 기자회견 이후에 일본의 반응을 보면 네네. 우리는 포괄적인 사과를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기시다 그 총리의 직접적인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라 하야시 장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포괄적인 사과를 했고 또 일본 기업들의
기금 참여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양보한 것은 있고 일본 측에서 양보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국 1대1의 대응적인 그 대등한 외교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측면이 되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공이 일본에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저는 그 공이 오히려 우리가 가져왔다라는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기업은 벌써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이 우리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 또는 일본 정부와의 대립 관계가 아니라 우리 정부와 우리 피해자들 간의 대립 관계를 국내 문제로 넘어오게 되어서 이것으로 인한 국내에서의 갈등이 비용으로 이제 남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여기 일본 정부가 향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본 기업이 기금에 참여를 하지 않거나 네. 일본 정부가 또 다른 지금 어제 확정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언제든지 애매모호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측에 또 다른 요구를 하게 될 경우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위안부 합의와 같은 사태가 번복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이대로 일단락되어서 우리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서부터 남아있는 많은 사안들이 있잖아요.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한일 간의 복잡한 갈등 문제들 네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남아있는 문제들도 일본 측은 여전히 지금의 이 나쁜 케이스를 통해서 한국 너네가 지금처럼 한 것처럼 또 동일하게 하면 되지 않냐라는 요구가 올 경우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저는 어제의 이런 그 기자회견은 네. 대승적이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약간 굴욕적인 외교 굴욕적이었다. 측면이 없지 않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이 해주시는 케이스가 것 같아요. 향후에 또 다른 케이스를 또 적용을 시킬 수밖에 끌고 없는. 들어올 수 네.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정부가 일단 해법이라고 해서 내놓긴 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처럼 좀 평가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은 피해 보상에 대한 재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부분을 마련하게끔 이제 해법이 나오게 됐는데 이 기업들이 한 16개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앞서 말씀 주신 1965년에 있었던 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자금적인 수혜를 입었던 기업들이 이 물망에 오르고 리스트업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밀리듯이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상에서 말이죠. 특히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박진 장관이 어제 얘기한 물컵의 반이나 찼다고 네. 반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그 외교 협상에서 늘 쓰던 그러니까요. 늘 쓰던 보는 시각에 발언이에요. 따라 예,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냐. 반이나 찼다고 반밖에 안 찼다의 네. 문제인데 반 채웠다. 이거죠. 실질적인 의미에서 반은 차 있는 건데 그걸 반 밖으로 보느냐 아니면 반 이나로 보느냐는 그런 거잖아요. 외교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자 간의 어떤 주권이나 이런 대립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특히 영토 같은 거 이런 건 절대로 안 풀립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수십 년 동안 통상에 있었고 통상협상 현장에 있었고 하지만 절대 이러는 건 안 풀리거든요. 유일한 방법이 일명 불특정 보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풀어갑니다. 불특정 보상이요. 네, 불특정 보상. 그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딴 의제를 들고 와서 이 경우 같으면 미래청년재단이죠. 청년 미래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기여를 하도록. 네. 그래서 어떤 룸을 열어놓는 이런 방법이 유일한 해법인데 이번에 쓴 합의 내용은 전형적인 외교 협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법을 쓴 툴이에요. 이게 불특정 보상의 불특정 방식을 보상, 취한 거다. non-specific compensation이라는 방법인데 그 협상에서 많이 쓰는 네. 방법으로 미래 청년을 위한 네. 그런 재단을 만들자. 특히 MZ 세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호감도가 높고 네. 실제로 일본 말에 한국 부사를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동사에 일본 명사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일본 섞어서. 사람들이 막 젊은 친구들이 만들어서 막 우리끼리 대화하고 그래 자기 카톡방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향한다는 그렇게 뭐 이런 보는 의미라고 청년 세대들은 보는 그런다 건가 보죠? 이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놔둘 것이냐. 왜 우리 항상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는 기회비용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놔뒀을 때 어떡할 것이냐 그러면. 계속 갈 것이냐 서로들 피해보면서 서로들 못된 얘기로 너 나쁜 놈, 너 나쁜 놈 서로 이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미래를 위한 어떤 청년 재단을 만들어서 기여할 여지를 둔다는 건 합의 내용 중에서는 참 좋은 재단이야. 이거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거는 망국적이다, 뭐 굴욕적이다 하는 이런 감정적인 것, 네. 역사적인 것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협상 차원에서. 그런데 사실 이번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16개 기업들이 다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이고 기업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본 기업들의 참여도 열려 있긴 하지만 사실 안 들어올 것이다. 들어올 일이 없다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지나친 판단인 것 같고요. 예, 예. 일본 기업들의 그동안 입장은 우리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 일본 정부의 예, 방침에, 방침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신리테스 지금 일본 제철하고 네. 미쓰비시 중공업이잖아요. 미쓰비시 중공업이죠. 그래, 예. 그렇게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에 하야시의 발언을 보면 네.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하야시 말이에요. 외무상 말씀하신 예. 거죠.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룸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 신문들 어제 이렇게 쭉 나온 내용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도한 기업들이 마이니치 같은 경우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참여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단정하는 없다라는 그 신문은 말씀이시네요. 없었어요. 예. 일본 기시다가 어제 이제 그 하원인가 거기 네. 할 때 질문에 응답하는 형태로 대답을 했거든요. 공식 입장은 아니었고 예, 예. 네, 질의에 응답하는 응답하는 형태로, 형식으로 예, 얘기를 기시다 했는데 후미오 총리가 얘기를 하야시는 했죠. 예. 직접 얘기를 했고 그건 외무상이니까. 공식 입장이었고요. 공식 입장이고 네. 그다음에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기시다가 답변을 했는데 그거를 보고 일본 신문 또 언론 쪽에서는 룸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강 교수님 의견 좀 여쭤볼까요? 예, 네. 저는 좀 초점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를 봐야 된다라는 측면은 근본적으로 접근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손해를 보고 있어서 우리가 접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번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6개의 기업들이 네. 그 기금에 참여를 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의 때에 우리가 받은 유무상 5억 달러에 대해서 네네. 가장 많은 24%를 차지하고 있는 포항제철이 현재 2012년도에 100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고 실질적으로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각각 30억씩 기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제 60억은 남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40억을 통해서 이번에 그 우리 어제 배상이나요? 박진 외교부 네. 장관이 했던 그 배상금과 이자에 대해서 지불을 네, 하겠다라고 지원이죠. 했고 네. 나머지 15개의 기업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1965년 청구권을 통해서 받은 수혜가 지금은 경영자도 바뀌었고 또 주주도 바뀌었는데 그런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합의를 받느냐라고 하면 어제 뉴스에 의하면은 그런 어떤 절차는 상당히 지금 생략된 채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런 기금을 마련을 할 때에 네네.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지 또는 주주 이익에 대한 그런 피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절차는 전혀 무시한 채로 마치 무슨 뭐 과거의 어떤 독재 정권 시절처럼 기업들에게 격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조금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부분이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런 예. 기자회견 때 그런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부가 어떤 합의를 보아서 이번에 이런 발표를 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올해 이번 달 3월 달에 이제 한일 간의 순회 회담이라든가 네. 또는 5월 달에 있을 히로시마 G7에 우리가 예. 초청받기 위한 어떤 작은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의 참여는 아직 뭐 곽 교수님께서는 지금 뭐 단정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손든 기업은 아직은 없어요. 일본 기업들이. 그렇죠. 손든 기업은 없지만 네. 회담 내 예를 들어서 미쯔비시 중공업이라든가 지금 이제 소송 당사자인 일본 그 일본 제철이나. 제철은 그 대기업이기 때문에 일본의 캐단 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 사회거든요. 아, 게이단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는 일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제단체연합회를 거죠. 그렇죠. 말씀하시는 우리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회원 사인이 네. 직접적으로 그 지금 이제 만들어야 할 미래청년 기금 재단에 네. 기부는 하지는 않지만 네, 네. 사실 기금이라는 용어도 잘못된 거죠. 배상금인데 이걸 기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그런 기금을 격추는 하지는 않겠지만
회원 사인이 간접적으로 이건 이제 억지로 우리가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간접적인 기금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여기서 내는 어떤 비용은 그쪽에서 내는 거랑 동일시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억지로 거라는 그렇게 말씀이시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 기업들도 이 미래청년 기금에 기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그널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다는 거군요. 예. 조 교수님 어떠십니까?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이 문제는 좀 그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우리 정부가 왜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까지 뭐 대외적으로 굴욕적이라는 판단을, 굴욕적인 비판을 받고 비판까지 있는, 받으면서 해법을 내놨을까? 이쪽에 뭐 용감한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했냐 하는 거예요. 이 점에 관해서는 어제도 그랬고 지난 1월 달에 그 외교부의 아태 국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들이 고령이다. 연세가 생존자도 많으시긴 하죠. 예. 생존자 3분밖에 확정 판결 받은 분 중에 이제 그 피해자 생존자는 3명이 네. 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존해 있는 가운데 어떤 형태든지 간에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입장에서 차이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럼 우리 정부가 이런 유사한 조치를 하지 않았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이 말씀은 1975년도 70년대에도 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소액이었습니다. 네. 숫자도 적고 30만 원 정도의 보상을 우리 정부가 한 적이 있어요. 예. 2000년대 중후반부터도 6,500억 정도로 한 8만 명 가까이 우리 정부가 한 적이 있어요. 네. 특별법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적이 있어요. 이 얘기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할 때 1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면서 합의를 못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일본 정부에 했던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국민 모두가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다. 하나하나 제시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보다 우리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타결을 했던 거고 금방 그 곽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장 수혜를 많이 받던 그 기업들이 우리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수혜에 대해서 뭐랄까요? 은혜를 갚는다고 네.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네, 표현이 적합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사실.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네. 이번에 우리 정부가 내놓은 방안 속에는 네. 지금 뭐 수혜기업이라고 특정하진 않았어요. 민간에 기여하는 그런 표현을 했고 그게 어떤 기업들이 참여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야시 외상이 어제 얘기했던 거는 한국이 발표한 거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자금 기여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전제로 한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정부도 어제와 같은 발표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다만 일본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이 국내외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거에 관한 특별한 입장이 없다. 그런 입장은 이 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전경련이나 네. 일본의 계단내라고 불리는 경제단체가 어떤 협력 방안을 내놓을지 기금을 만들지 언론의 일부 보도가 될 뿐이고 구체화되는 건 앞으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 대해서 기금을 제공할지 혹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거 혹은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할지는 앞으로 논의해서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반복된 얘기지만 예. 박진 장관의 말씀을 다시 빌려보면은 이제 컵의 반 정도를 채우는 거는 일본 기업의 일본 정부의 몫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단하기에는 거기에 계단 내에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중공업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느 정도의 자금이 거기에 포함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냈냐 안 냈냐도 우리가 또 따져 물을 수도 없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는 곽 교수님 말씀한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과거에 독일과 폴란드 사례도 있어요. 독일과 폴란드 사례 강제 노동했던 그 피해자에 대해서 기업 책임 미래라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독일에서. 그때 독일 정부하고 기업이 반반씩 출연을 했거든요. 네네. 그때 그 기업이 돈을 냈던 기업도 보면은 전전에
실제로 강제 노동을 했던 그 기업도 있지만 전혀 무관한 기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과거가 아니라 지켜봐야 미래지향적인 된다는 그런 네. 측면에서 볼 때는 독일과 폴란드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고려한다면은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너무 예단해서 얘기하지 말고 네. 그렇게 기업들이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피해자 생존하신 피해자 세 분은 이 정부 해법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뭐 할머니께서는 그 동량처럼 주는 돈 받지도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 배상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배상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이제 어제 그 양금석 할머니가 나와서 네, 이거 하시는 피켓 걸 저도 들고 봤거든요. 계시고, 예, 물론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 네, 당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대승적이라고 그랬던 이 얘기는 네네, 원래 이제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는 게 이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걸 암묵적으로 판단을 미뤄오거나 각국 내부 법원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김능원 대법원 시절에 2018년에 그때 이제 주심을 맡으면서 원인은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엄청난 자료를 통해서 내가 판단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이렇게 돼서 이제 그동안의 어떤 관례장 같은 것이 이제 피했어요. 조약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 피해왔거든요. 사법 판단을. 근데 이제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생겼고 아까 얘기한 독일 폴란드 사례에도 최근에도 폴란드가 독일한테 우리 옛날에 독일 니들이 와서 했던 그거에 대해서 보상 다시 해라. 그것도 포괄적 보상해라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독일이 그 근거를 들면서 이거는 지난번에 다 해결되기로 했었고 했던 거 아니냐면서 리젝트했고 폴란드가 더 이상 걸지 않았어요. 그거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전쟁과 그거에 관련된 무슨 뭐 강제노동, 위안부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제가 왜 대승적 얘기를 하냐면 주울레가 중일 간에 그걸 할 때 주울레 수상 시절에 일본이 보상했다니까 중국 안 받았어. 그거 못 살던 중국이 그런 모습을 대국적인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는데 지금 경제 상황을 우선 보면 일본이 1위를 차지했던 중요한 산업들은 조선 산업부터 출발해서 반도체, 가전, 생활 가전 중에서도 IT 가전, 고급 가전을 전부 한국이 가져왔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술 이전해 준 것도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뭐 경로가 있었지만 네네. 물론 한국의 오너 기업들의 그 기업주들의 결단도 있었고 한국의 근면함도 있었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은 우리는 그럴 때가 또 되지 않았느냐. 네. 물론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송 교수님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광루성 교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살짝 좀 놀란 부분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독일 사례는 우리에게 케이스를 맞출 수는 있지만 중국 사례를 우리와 같이 견준다라는 거는 좀 맞지 않을 사례가 수 있다.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예. 게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에 조진구 교수님께서도 지금 기업 책임 미래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프랑스와 독일 또는 독일과 폴란드 등의 관계에서 미래지향적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재단이 가지고 있는 이 기금은 전적으로 가해 국가인 독일이 전액을 다 기금을 마련한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금을 마련한다라는 측면에서요. 적절치 않은 비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기금이 독일이 사죄를 했고요. 보상을 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기금을 통해서 양국 간의 미래 청년들이 오고 가고 교류를 통해서 어떤 뭐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이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청년 미래 기금이라고 했는데 청년 미래 기금과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들과의 인과관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얘기로는 청소년의 교류하고 유학생들의 장학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한일 간에 있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양국의 청소년들이나 교환 유학생들이나 또는 유학을 사비 유학생들도요. 현재 갖춰져 있는 제도로 충분히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유학도 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금을 통해서 그것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너무 과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미래 청년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질적인 실천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덜렁 이렇게 어제 갑작스런 뭐 예측은 했지만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이것이 주도적이었고 대승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며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승적인 차원이고 저는 당연히 한일 간의 관계가 개선이 당연히 돼야 되죠. 네네. 근데 그것을 우리 왜 한국의 입장에서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일본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와의 관계 개선이.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양국이 좀 1대1 대응 외교 관계가 지속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제3자의 입장, 진행자의 입장을 봤을 때는 아마 곽 교수님은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가 됐다라는 식의 말씀을 의지를 좀 갖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이제 강 교수님 말씀은 그런데 그럼에도 방식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불만이 있고 아쉬움이 있다. 우리나라가 마치 뭔가를 내주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해법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아마 계속 좀 아마 저희 토론이 끝나도 아마 계속 좀 그런 부분들이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 교수님 예. 그 독일의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 독일이 이제 전후에 어떻게 과거의 국가 그 전쟁을 통해서 피해를 주었던 국가들과 화해를 했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은 네. 사실 전쟁을 일으킨 것 자체에 대해서 사죄하거나 배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이 비인도적인 장악한 행위에 네. 관해서는 사죄를 거듭했지만 전쟁 그 자체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하거나 사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그 좀 더 한마 좀 그 짚고 넘어갈 필요가 네. 있고 그 말씀하신 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예. 전경련이나 계단련이 어떤 그 기금을 마련하든지 청소년의 교류 혹은 그 우리 유학생들에 대한 장학 사업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런 사업은 이미 우리 외교부나 일본 외무성 산하의 그 조직을 통해서 하고 있기도 해요. 더 확충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기금을 만들든 그 계단련에서 자금을 출연할 경우에 어떤 형태로든지 네. 우리 재단에 그 행안부 산하에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원할 수 있는 그거 뭐랄까요 그런 자연스럽게 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고 지금 기시다 총리나 하야시 외상의 발언 일부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뭐랄까요 그 좀 전향적인 네. 부드러운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나치게 일부 보도가 되고 있는 것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건 아니었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회에- 하야시 회상은 이제 공식 입장으로 그러니까 예.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그 기시다 총리가 질의에 그 답변을 했는데 질의의 답변의 형식이지만 이건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답변이었지만 공식이었다. 그렇죠. 총리의 그 발언이니까 근데 따로 석상을 만들어서 뭔가 나와서 발언하지 않았다 보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또 무게감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죠. 하야시 외상의 경우도 임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을 네. 한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일본 정부 혹은 기시다 총리의 입장을 담화의 형태로 발표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거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어제 그 하야시 외상이 직접 언급한 대로 네. 1998년 10월달에 네. 김대중 오부치 공동 선언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역대 과거- 내각의 예, 입장을 계승하겠다 네. 하는 거를 하면 좋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어제는 어제고 어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점이고 아까 제가 뭐 일본의 공을이 넘어갔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런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일본의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됐고 우리 정부도 가만히 그렇다고 할 만큼 다 했다고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양금덕 할머니 어제 그 반대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뭐 박진 장관 어제 한 분 한 분 끝까지 의사를 존중하고 묻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고 하는 우리 정부가
방치하지 않겠다. 네. 충분히 아픔을 공유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픔을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이 이후가 더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세 분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여전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뭐 비판의 목소리 또 뭐 굴욕 외교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라고 정부가 일단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일 것 같은데 사실 그 대법원 2018년 10월에 판결이 나오고 나서 2019년 7월에는 수출 규제를 아까 소부장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뭐 물꼬가 좀 트였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이제 그 산업 특성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요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기술이 한 일보 앞서면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예요. 기술이 한 보가 빠르면 우리가 일본의 90년대 초까지 세계 10대 반도체 매출 회사 중에 6개가 일본 기업에 있었어요. 도시바를 필두로 해서 후지츠 하면서 쭉 일본 전기 하면서 네. 쭉 있었거든요. 일본이 주도를 했죠. 근데 그거를 뒤집을 때 우리가 CDMA라는 걸 독자적인 그 추진을 통신, 했거든요. 네. 그 PDL 방식이라고 네. 하는 일본이 추구하는 거를 하고, 근데 인텔이 그걸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 뒤집어져서 우리가 1위를 했는데, 네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술이 한 번 앞서면 시장을 독식하고, 그래서 지금 메모리는 거의 75%가 한국 기업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데가 이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소위 말해서 IDM이라고 종합 기업을 만들면은 실패합니다. 왜? 분산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 소부장은 물론 수입처 다변화 효과도 있었고 국산화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큰 효과보다는 실제로 이게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어되면 대량으로 한꺼번에 해서 절차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면 그렇죠. 이게 재고가 엄청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원래는 3년 민감한 통으로 해주다가 그러면요. 네. 이 건건이 이제 하게 되니까. 화학 그거를 예. 제품들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우선 재고 부담이 든다는 측면에서 좋았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미중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전쟁인데 이건 기술 경쟁 패권의 중심 품목이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일본과의 화해는 어떤 측면에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아까 얘기한 그런 산업 특정에서 볼 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합의는 일단은 바로 어제 이제 산업부 이제 무역 안보 조정관 만나서 일본하고 이제 협의하기로 바로 했고 WTO에 제소했던 거 이제 바로 중단하기로 이렇게 네. 얘기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특히 미중 간의 동맹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 교수님 어떠세요?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한테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광루성 교수님께서 미시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제 박진 외교장관의 기자회견 이후에 곧바로 우리가 WTO에 제소한 것을 취하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분쟁 해결 절차를 취하가 그렇죠. 아니라 중단을 하겠다. 중단. 그렇죠. 중단하기로 네네. 했고 해결 전혀 절차를 다른 중단하겠다. 그렇죠. 예. 그에 따라서 일본 경제산업성도 여기에 예, 예. 맞춰서 회답하듯이 2019년 7월 이전의 상태로 돌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일 양국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수출 규제 이야기를 이전으로 가겠다고 했던 그렇죠. 거군요. 2019년 7월 이전으로 가겠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이제 합의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의 그 외교 부분에서의 큰 덩어리들은 해결이 네네.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수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국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가시적인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2019년 7월 달에는 수출 규제를 통해서 잠깐의 우리가 어떤 우왕좌왕한 모습은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화위복의 기회를 가져오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2019년 7월서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면 3년 이상의 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벌써 경로 이전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는
형해화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출 규제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WTO 제소에 대해서 중단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겠죠. 그 열매가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린다라는 일본의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그 이 강제징용의 문제와는 별개로 1대1 양보를 같이 한 발씩 했기 때문에 네네. 이건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봐요. 경제적으로는요. 그렇죠. 다만 이제 지금서부터 사실 우리가 뭐 소재 부품 장비에서 일본에게 뒤처져 있다라는 것은 사실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 팩트에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만 잘 돌아가면 네네.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수출 규제를 통해서 우리의 기술이 일본에 비해서 어느 정도 더 뒤처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을 하게 되고 네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수출 다변화라든지 또는 기술 자립화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그런 산업 구조라는 것이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어떤 부품이라든가 소재에서 네. 핵심 산업 또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네. 육성을 지금서부터 해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WTO 제소를 중단하거나 네. 일본이 해결 되돌린다는 절차를 중단하는 측면은 부분에 대한 상당히 뭐 좋은 그런 시그널이 될 시그널이라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곽 교수님? 일단은 요거를 말이죠. 지금 이렇게 큰 이슈거든요, 사실. 큰 이슈죠. 이거는 네.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미시적인 차원은 구조를 보는 것이고 네네. 거시적인 차원은 소위 말해서 큰 딜을 해서 트렌드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런 측면에서 모든 거를 관리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경제 운용하기 정말 힘듭니다. 쉽지 왜? 않죠. 서로들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렇죠. 제로섬 게임 되거든요. 그럼 둘 다 죽어요. 경제는 어떤 생태가가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서 이게 바로 경제의 풍성한 성장과 풍요의 기본인데 네. 지금 이게 막혔던 걸 뚫는 작업이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제가 이제 경제학자로서 경제 얘기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구조 얘기들, 산업 구조 얘기들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런 저 얘기도 같이 고려해서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딜은 소위 말해서 소부장에 대한 어떤 세계 포토레지스트하고 불화수소하고 몇 개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것 우선 WTO 제소 중단하고 네. 절차 중단하고 그 다음에 이거 협의하기로 한 것, 이건 잘한 딜이다. 잘한 딜이다, 네, 그런 거래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제 그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해법을 발표한 거를 계기로 해서 네. 경제 문제나 혹은 뭐 안보 문제 뒤소미아가 네. 비정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시킨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사실상 뭐 WTO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 제소를 한들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부 간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 혹은 기업들 사이에 서로 앙금만 남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걷어내자. 좋은 성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는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어제 오후부터 이제 그 일본에서 나오는 게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이번 달 뭐 빠르면은 다음 주 후반이라도 기사 총리는 윤 대통령을 일본에 초청을 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일정을 네. 뭐 조정 중에 있다 이런 예. 얘기가 와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첫 번째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 이제 일본을 방문하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고 다 처음 발표하는 하는 만나는 첫 번째 자리니까. 정상회담에서 예. 박진 장관이 어제 말씀하셨던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네.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를 네. 어떠한 형태로 그 받아낼 안에 담을 것인가. 것이냐. 뭐 회담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 성과를 공동 그렇죠. 발표문을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보도문을 공동선언이라든지. 발표문의 형태를 띠든지 간에 혹은 기자회견을 하든지 간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성과를 발표할 것인데 그 발표하는 형태에 상관없이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가 요구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네네. 성의 있는 호응의 형태로 화답을 대답하지 해주는,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일본 정부도 잘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혹은 뭐 주변의 전략 환경이라든가 안보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다면은 뭐 반복적이지만 일본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네, 보여줘야 된다. 보여줄 그런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볼이 일본에 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강 교수님, 사실 지금 이번에 이 저희 뭐 나름대로 해법이라고 했던 부분이 발표가 되고 나서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미국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보냈어요. 사실 미국은 최근에 중국과 아주 극한 어떤 대치 상태, 그다음에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우군이라고 생각하고 우방이라 생각하고 있는 일본과 같이 사이가 좋아진다는 건 미국에는 굉장한 아마 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국도 일본도 미국의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짚어에 사이가 또 좋아진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좋은 측면이 있겠고요. 예. 그것이 단순하게 사이가 좋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중 패권 기술 전쟁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신냉전 체제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칩4라든지 IPF라든지 뭐 TPP라든지 RCEP이라든지 이런 네. 측면에서 볼 때 각종 결국은 입장들에 대해서. 가치 동맹이라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 동맹인 거죠. 그렇죠. 이익 동맹인 국가이고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반도체가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비메모리 측은 그런다 치지만 그러니까 메모리 측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네. 변방 국가가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어떤 뭐 바게닝 파워에서도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외교 관계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강 교수님 마지막 최종 평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경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단은 물건은 텄고요. 네, 물건 텄다. 그다음에 항상 국가 간의 협상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 이제 농산물 협상 대표로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명분과 실리는 항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쌀 관세와 면제를 받았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쌀값 지금 수십 년 동안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162kg 먹었던 게 지금 54kg 먹거든요. 아니 쌀을 1년간 소비가 3분의 1로 줄이려고 누가 생각했냐고. 많이 근데 이제 달라졌죠. 그걸 예상을 해서 우리가 밀고 나왔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처진 거 보면 차라리 그때 국민들의 비난을 받더라도 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회화가 지금 대화를 하면서 드는데 결론적으로 명분과 실리의 싸움에서 일단은 실리적인 선택은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실리적인 합니다. 선택은 앞으로 했다. 남은 공은 일본에 넘어가 있다. 네. 미래청년재단에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하느냐. 또 미래청년재단과 진실화해재단과의 지원 보상 기금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해 가느냐. 왜냐하면 세 분밖에 안 살아 계신데 나머지는 전부 청년이거든요. 그렇죠. 손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머리 좋게 이제 연결하는 현명한 방법도 앞으로는 존재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노성 교수, 조진구 교수, 강철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제징용의 당사자인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들이 배상한다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굴종 외교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배상의 대상자인 피해자들은 동양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말처럼 물컵에 물만 채우면 되는 걸까요? 그 물을 누가 마시는지, 누가 채우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진실 있는 사과와 반성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